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사람 없나? 찾아보고 전화하고 그리고 막 수소문도 하고 막 그러지 않으십니까? 저희가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 찾아내서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잘 포장해서 여러분에게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DBDBD. 안녕하세요. 저는 오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요즘 시국을 보면 내가 없는 건지 뇌가 없는 건지 내공입니다. 네, 오늘 13번째 초대 손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볼 텐데요. 네. 전쟁 없는 세상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용석 연구활동가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책 총 이제 3부로 나눠서 진행을 할 텐데 1부는 용서님이 지금 평화활동가로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 초석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제 삶의 여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2부와 3부에서는 이제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고민, 실천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좀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2.3 내란 때문에 지금 평화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이제 절실히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용석님을 모시게 돼서 너무너무나 기쁘고요. 자, 여러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시겠습니다. 이용석님. 네, 어서.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예, 지금 현재 전쟁 없는 세상에서 이제 평화활동가로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데 평화 운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평화 운동이 뭔지도 몰랐어요. 관심도 없었고 알아야지 관심이 생기는데 대학 다닐 때 저는 학생 운동을 열심히 했었는데 그때는 나는 졸업하면 노동운동가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닌데 뭐 선배들처럼 공장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민주노총 같은 노동조합에서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노동자들이 중심이 돼서 세상을 바꾸는 활동을 하겠거니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었죠. 네. 근데 그러니까 노동운동가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평화활동가잖아요. 네네. 뭐 어떤 계기나 어떤 그런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노동운동을 하겠다는 것도 되게 강한 계획은 아니었고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사회를 좀 더 좋게 만드는 그런 활동가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학을 졸업을 앞두고 병역 거부를 우연하게 알게 되어서 또 이제 저도 대한민국의 비장애인 남성으로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인데 대부분의 남성들이 군대 가기 싫죠. 네, 솔직한 심정으로 군대 가기 싫어하니까 저도 그랬었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나도 병역 거부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병역 거부자들도 만나고 병역 거부 활동하는 평화 활동가들도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부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살아보니까 계속 이렇게 삶의 경로가 이어져서 평화 활동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병역 거부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또 평화 운동으로 연결이 되긴 했는데 그럼 그 이유 외에 특별히 노동 운동이나 다른 운동보다 평화 운동이 더 자기한테 잘 맞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어떤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재밌었어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재미이기 때문에 재미가 되게 중요한. 네. 활동가로 사는 게 돈도 많이 못 벌고 무슨 대단한 명예를 누리지도 못하는데 재미없으면 이 일을 못한다. 근데 평화운동이 재밌었고 굉장히 새롭게 느껴졌었고 굉장히 창의적이라고 느껴졌어요. 네. 그렇다고 노동운동이 재미없다는 건 아니고 본인에게 그게 더 맞았던 네. 거죠, 사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저는 대학생 때는 노동운동을 했던 게 아니라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는 정도였던 거고 제가 재미없다고 느낀 것은 어떤 노동운동의 피상적인 것만 보고 혹은 제가 했던 학생운동의 어떤 굉장히 답답한 폐쇄성 이런 것들이 재미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평화운동이 재밌었던 거고 나중에 제가
출판사에 다니면서 노동조합 활동하면서 여러 노동운동가들 만났을 때 느낀 것은 이분들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들이다. 네. 네, 노동운동가들 존경합니다. 네. 난 재미없는 것처럼 돼버릴까봐. 아까 막 폐쇄성도 네. 얘기했어요. 그거는 제가 했던 학생운동 네, 조직의 네. 폐쇄성입니다. 아무튼 좀 수습을. 네네네. 잘하셨어요. 예, 근데 그러니까 사실 모든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한다고 학생 운동을 하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네네. 뭐 시대적으로 우리가 80년대 뭐 후반, 뭐 90년대 초반 이런 사람들도 아니고 이미 용성님이 대학을 갈 때는 어떻게 보면 학생 운동이 좀 그래도 사그라들었던 시대인데, 근데 나는 대학 가서 그냥 학생 운동 해야지라고 마음 먹게 되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네. 대학 가서 학생운동을 되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 근데 제 주변에 대학생들이 없고 그런 정보를 얻을 데가 없어서 대학의 학생운동이 이미 완전히 사라져 있는 네. 박물관이나 역사책에만 있는 건 줄 알았었거든요. 네. 제가 고등학생 때 한국에 흔히 말하는 IMF 음. 위기가 닥쳤고 그때 저희 아버지도 다니던 회사가 도산을 하면서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직장을 잃으셨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보기에는 돈을 잘 버는 능력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늘 성실하게 일하셨거든요. 근데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자신의 잘못도 아닌데 직장을 잃고 가족들에게 미안해하는데, 근데 그때 뉴스를 보면은 무슨 재벌집 누구 갓난 애기 3세가 뭐 10개월 됐는데 재산이 10억이네 뭐 막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이 나라는 뿌리부터 잘못됐다. 그냥 적당히 고쳐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뒤집어 엎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회와 어른들과 기성세대의 불만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그런 시대적인 어떤 그런 배경이 어떻게 보면 네네. 청소년 이용석을 어떻게 보면 이제 운동가, 활동가로 좀 이렇게 보내게 된 계기가. 그것만 가지고 계기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왜냐면 네. 불만이 있다고 다 활동가가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범죄자가 되기도 하고 불만이 많으면. 아 그러네요. 아, 네네. 잘 풀린 케이스군요. 아, 범죄자가 그럼요. 될 수도 네, 있었는데. 네. 아. 물론 저도 전과가 있긴 하지만. 그러네. 또 전과가 있긴 해요 또. 다 연결이 돼요. 네. 그러네. 그때 저희 아버지가 직장 잃으시니까 입시할 때인데 집에 돈이 없으니까 네. 학원을 다 그만뒀어요, 사교육을. 그리고 독서실을 다녔는데 독서실에서 이렇게 집중력 있게 공부할 정도로 독한 사람이 제가 못 돼요. 뭐 맨날 만화책만 읽다가 점심시간 되면은 돈이 없으니까 또 집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가는 길에 오락실에서 오락 한 판 하고 가는데 라디오를 듣고 가고 있었는데 우연히 안치환 씨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불만이 이렇게 가득 차 있을 때였는데 그 가사가 되게 위로가 됐어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네. 그래서 동네 앨범 가게에 가서 음반을 사서 안치환 5집인가 6집인가 그랬을 거예요. 듣는데 유난히 귀에 쏙쏙 꽂히는 노래들이 있었는데 보니까 작사가가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원작시 김남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는 나름 문학 소년이어서 문학 과목을 좋아했는데 수능 공부하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시인이에요. 김남주 시인은 들어봤었고 그렇지. 배우 김남주 씨도 알고 있었는데 네. 김남주 시인? 네. 처음 들어봐서 호기심이 생겨서 서점에 가서 책을 샀는데 그 책이 아마 1994년인가 창작가 비평에서 나온 저창살의 햇살이라는 두 권으로 된 옥중시전집이었는데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굉장히 투박한 미학이잖아요. 그리고 스스로도 나는 혁명의 도구로서 시를 쓴다고 말을 하고, 그런 김남주 씨의 충격을 받으면서 어린 마음에 나도 혁명을 해야겠다. 그리고 혁명가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지? 김남주처럼 시를 써야 되는구나. 나는 시인이 돼야겠다. 지금 생각해보면 불만만 가득한 청소년이었는데 이 불만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를 김남주 시인의 시가 저에게 줬던 것 같아요.
막연하게 지금 생각해 보면 혁명가가 아니라 지금 제 언어로는 활동가죠.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고 싶었던 게 그때 처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자신의 그러니까 불만이라고 그러니까 불만만 있다가 이제 이 불만을 어떻게 내가 언어화할까 내지는 나의 것으로 다시 이것을 만들어낼까라고 했을 때 김남주 시인의 시가 또 자기 언어를 만드는 데 또 도움을 준 거고 그럼 그러한 것이 지금의 이용석이라는 사람의 활동가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로 계기가 된 시작점의 볼수 위치에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 평화운동가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삶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 다양 노동활동가로 살 수도 있었고 사실은 그죠? 다양한 선택지가 있었는데 그 계획하는 삶이 아니라고 얘기하셨지만 그때 주어진 어쨌든 삶의 방식 중에 평화활동가라고 하는 삶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럼 평화활동가로 산다는 건 대체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평화활동가로 사는 건 가난하게 사는 거? 가난하게 사는 거. 근데 평화활동가들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많은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다 가난하게 살잖아요. 그렇죠. 네. 다른 뭐 인권운동가들, 노동운동가들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크게 평화활동가들의 일이라고 다른 건 없고 맨날 기자회견하고 논평 쓰고 보도자료 내고 데모도 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행사도 하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책도 쓰고 활동가의 삶은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고 근데 평화 활동가는 저희 직업인 거고 저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평화주의자라고 할 수 있을 건데 평화주의자로 살아가는 것은 저한테는 조금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답답한 일인 것 같아요. 왜 좀 버거우신가요? 아니면은 뭔가 이 평화주의자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움으로 인해서 자기의 삶을 좀 옥죄는 뭔가가 있는 건가요? 네, 버거운 건 아닌데 네. 사람들이 평화주의자라고 했을 때 가지는 어떤 고정관념이나 이런 게 강하거든요. 그렇죠. 되게 막 마더 수다. 테레사 그를 그러니까.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뭐 간디처럼 막 입고 헐벗고 다니고 막 그렇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네. 뺨 맞으면 이쪽 뺨도 내줘야 되고. 물레 돌려. 네네네네 막 옷 입어야 되고. 막 왼쪽 오른쪽 뺨을 때리면 경찰이 신고를 해야죠. 그렇지. 왜 왼쪽 뺨을 내줘? 네. 일종의 강박이네. 네네네. 그래서 초창기에는 병역 거부 운동할 때 뒤풀이 자리에서 어떤 병역 거부자는 술 마시는데 거기 참여하신 분이 병역 거부자가 술도 마셔요? 이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평화주의자들도 사실은 어떤 정치적인 의미에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폭력과 전쟁과 구조적인 폭력과 떨어뜨리고 폭력의 논리에 휩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인 것이지 세상 모든 일에 다 올바르게 살고 욕심도 없고 욕망도 없고 욕구도 없고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기 때문에 네. 그 병역 거부자라고 하더라도 저희 병역 거부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병역 거부자들 욕을 엄청 많이 하세요. 그러겠죠. 네. 저희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지 않으시죠. 네, 근데 병역 거부를 지지하시는 분들도 저희의 얘기를 귀 기울여 듣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그분들이 생각하는 틀에 저희를 맞춘다고 생각이 들어요. 감옥까지 불사하는 굉장히 강한 신념과 양심을 가진 전사와 같은. 네네네 그 비전형 장기수 선생님들. 그렇지. 근데 비전형 장기수 선생님들도 너무 신뢰되는 말씀일 수 있겠지만 다 그냥 똑같은 거짓말도 그렇죠. 하고 욕도 하고 자기들끼리 질투도 하고 송환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자기들끼리 막 질투하고 이러는 거. 제가 그 관악에서 네네네. 선생님들하고 또 아이고 생각했는데 네네. 저희도 친한 친구들끼리는 막 욕도 하고 막 장난도 심하게 치고 이러거든요. 한 번은 저희가 그 사무실을 교회에 이제 의탁하고 있을 때인데 거기 목사님이 저희들끼리 장난치면서 제가 좀 장난치는 걸 좋아해서 제 동료를 막 놀렸어요. 되게 20년 동안 같이 활동한 동료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방송에서는 할 수 없는 이렇게 손가락을 드는 욕을 아, 했는데 그걸 보시고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충격 받으시죠. 그렇지. 충격. 평화 활동가들이라고 해서 착할 줄 알고 드렸는데 욕을 하네 교회 안에서. 그렇지. 안 쫓겨났어요. 다행히 쫓아내진 않으시더라고요. 아, 역시. 목사님도 왠지 너희들도 아주- 인간이구나 이런 걸 이해하신 거 아닐까? 원래 99마리 양보다 그런 아. 안 나간 한 마리 양이 더 소중한 거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또 목사님이 품어주셨구나. 네. 그리고 목사님도 인간이잖아요. 아마 목사님도 그런 삶을 살고 계셨을 거예요. 아, 근데 그 목사님이 목사가 된 지 얼마 안 되셨 그 당시에 안 됐 분인데 네. 그 전에는 지역에서 청년 운동을 하던 활동가셨어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네네. 되는구나. 네. 아무튼 평화주의자로 살아가는 일이 때로는 굉장히 답답하고 약간은 족쇄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음. 반인권적인 방식으로 인권운동을 할 수 없듯이 평화주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평화운동을 저는 할 수는 없다고 봐요. 네. 물론 이제 이 평화운동에 참여하는 많은 시민들의 경우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이 운동을 만들어가는 활동가라면 저는 당연하게 평화주의자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평화적으로 싸운다는 건 어떤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평화적으로 싸움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비폭력 시민 저항을 이야기를 하는데 전쟁 없는 세상을 2003년에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때가 한참 이라크 전쟁 터지고 한국군 파병을 하기 직전에 저희가 이제 단체를 만들었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평화 운동이 크게 일어났었고 한국에서도 그때 평화 단체들이 많이 생겼었어요. 처음에 저희가 비폭력 투쟁을 얘기를 하면은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수동적이다, 비겁하다. 아. 너네는 앞에 안 나서고 안 싸운다. 아이고야.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 될 거냐. 근데 저희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비폭력 투쟁이 싸우지 않는 게 아니라 폭력이 아닌 비폭력적인 수단으로 굉장히 열심히 싸우고 그러다가 감옥도 가고 경찰 조사도 받고 벌금도 내고 처벌도 받고 그래서 싸움의 무기 수단이 폭력 쇠파이프 들고 화염병이 들고가 아니라 비폭력적인 방식인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사실은 그런 비폭력 방식은 굉장히 넓어요. 네, 그 폭력이 아닌 모든 방식을 저희는 비폭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폭력이 무엇이냐는 또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좀 이따가 네. 하겠지만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자신이 활동가로 사는데 이정표를 준 건 김남주 시인의 시가 좀 큰 영향을 줬다면 평화 활동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준 거는 또 다른 어떤 책이나 내지는 인물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계속 영향을 받으면서 이렇게 성장하거나 변화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의 유영석이라는 사람이 평화 활동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준 뭐 인물들이나 뭐 이런 책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첫 책 쓰면서 저자 소개에 그렇게 썼나? 어디에 그렇게 소개를 썼는데 평화주의자에서 병역 거부를 한 게 아니라 병역 거부를 하다 보니까 평화주의자가 됐다고 썼는데 네. 대학 때 학생 운동할 때만 해도 평화주의자는 확실히 아니었어요. 네. 네, 폭력만이 우리의 혁명의 전기를 남기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저를 비롯해서 많은 병역 거부자들이 변하게 됐어요. 병역 거부를 하면서 저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변한다는 것을 믿는 편이고 제가 변하게 된 계기는 감옥에 있을 때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네. 대학 다닐 때는 책을 거의 안 읽었고요. 네. 부끄럽지만 대학을 제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5년을 다녔는데 의대가 아닌데도 그때 5년 동안 읽은 책보다 감옥에서 1년 3, 4개월에 읽은 책이 훨씬 많아요. 대부분 그렇죠. 대학 네. 학생 생활하면서 사실은 책 읽을 시간 별로 없죠. 완전히 아, 갇혀 있는 공간에서 이렇게 막 있어야. 열심히 읽는 애들은 학교 다니면서도 읽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긴 한데. 근데 저처럼 뭐- 의지가 박약한 사람들은 저도 같은. 네. 네. 인터넷에 쓸 수 그렇군요. 없는 곳에서 책을 많이 읽을 수밖에 없어서 그렇죠. 그때 많은 책들을 되게 재밌게 읽었었어요.
병역 거부가 지금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2000년대 초반에는 정말 욕을 너무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되게 젊은 지식인들이 굉장히 앞장서서 나서서 저희를 지지하고 응원해 주셨어요. 그런 분들의 책을 되게 재밌게 읽었었는데 뭐 박노자, 홍세화, 한홍구, 진중권, 조국 그 당시만 해도 젊은 지식인들 그 책들이 저의 세계를 이렇게 쌓아 올려주는 책이었는데 네. 사실 가장 충격적이고 기억에 남는 책은 정희진 선생님이 쓴 페미니즘의 도전이에요. 앞에 책들이 저의 세계를 쌓아 올렸다면 페미니즘의 도전은 그렇게 쌓인 제어의 세계를 부숴버리고 해체해버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해체는 다시 재구축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나의 세계를 강화시켜주는 책도 좋지만 나의 세계를 부수는 책이 사실은 독서에 있어서 굉장히 큰 즐거움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았고 그리고 아마 이거는 감옥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랬을 텐데 서경식 선생님 책과 서경식 선생님이 추천한 뿌리모래비 책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았어요. 네. 되게 특유의 우울함과 비관주의가 깔려 있는데 저는 굉장히 낙관적이고 낙천적인 사람인데 그렇죠. 재미 추구를 되게 네네네.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가지지 않은 것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감옥에서는 그게 저에게 많은 영감이나 어떤 인사이트를 주었고 인간에 대한 이해를 되게 넓혀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책보다는 함께 활동해온 병역 거부자들, 평화활동가들, 전쟁엄상 동료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친구들이 뭘 저에게 이건 이거야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비슷한 또래들도 많고 이랬는데 함께 좌충우돌하면서 서로 부끄러운 모습 많이 보이면서 또 서로에게 자극을 받으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럼요. 네. 되게 운 좋게 좋은 동료들을 만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책이나 어떤 사상을 접하는 거는 개인의 어떤 생각을 변화시키거나 행동을 시작하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과 대화하고 부딪히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새롭게 또 만들어지고 또 내 활동을 좀 더 지속하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동료들의 소중함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동료들의 어떤 함께 연대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평화 활동가로서 되게 많이 쑥쑥 성장해 가신 것 같은데요. 자, 2부에서는 이제 용성님이 생각하고 있는 이 구조적인 폭력 자체를 걷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특히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사력도 세계적으로 강대국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평화의 길로 갈지 아니면 전쟁을 좀 더 이렇게 팽창하는 전쟁의 길로 갈지 그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2부와 3부에서 이 구조적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우리 용성님의 고민, 실천 그리고 활동 연구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 다시 만나요. DVD.